매일 빵집을 찾아와 빵을 훔치는 10살배기 소녀가 있었습니다. 비싼 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저렴한 대파빵이나 소시지빵 같은 것들 뿐이었죠. 처음엔 그저 입이 심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장난을 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건 이런 도둑질이 꼬박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소녀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 밖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혼란한 틈을 타 손을 댔을 뿐이죠. 마침내 주인 아주머니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소녀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빵을 가져가서 어디에 쓰는지 확인하려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장면은 아주머니를 그 자리에서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도둑질이라는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했을까요?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분노했던 주인 아주머니는 어떻게 마음을 돌려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바꾸게 되었을까요? 제 이름은 이미자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미자 할머니라고 부르지요. 저는 별다른 재주랄 건 없고 그저 빵 만드는 기술 하나로 이 미잔에 고소한 빵집을 지키며 반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꼬박 30년이 되었네요. 일찍 떠난 남편과 함께 시작해서 지금은 저 혼자 오븐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하나뿐인 아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켰죠. 지금 아들은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고 이 빵집은 제 노년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사이 가게에 작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마감을 하며 진열대에 남은 빵 개수를 세어보고 그날 판매 기록과 맞춰보는데 늘 빵이 한두 개씩 비는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어 건망증이 생겨 잘못 셌나 싶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없어지는 빵은 화려한 토핑이 올라간 요즘 유행하는 빵이 아니었습니다. 꼭 진열대에서 가장 싸고 배를 채우기 좋은 하나에 1,500원 하는 대파빵이나 2,000원짜리 소시지, 빵 같은 것들만 사라졌습니다. 가게의 문단속도 꼼꼼히 했고 금고의 잔돈도 그대로였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죠. 돈은 안 훔치고 빵만 훔치는 도둑이라니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낮잠에서 깨어난 저는 그 소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어 보이는 10살 남짓한 아이. 깡마른 체구에 물이 빠져 희끗해진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소매 끝은 달아해져 있었습니다. 제 몸집만 한 무거운 책가방을 맨 아이는 늘 오후 4시 학교가 파할 시간이면 가게 건너편 느티나무 아래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진열장 속의 빵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죠. 처음엔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라 생각해서 건너편에서 손짓하며 들어와서 빵 하나 먹고 가라고 불러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가 손짓만 하면 마치 놀란 사슴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오늘도 아이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길게 핀 작은 풀포기처럼 조용히 서 있었죠. 그 앙상한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게에서 없어지는 빵들이 혹시 저 아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못 본 척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븐 팬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문틈으로 아이의 행동을 몰래 지켜보았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걸 본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이 아니라 환기를 위해 절반만 내려놓은 가게 옆쪽 셔터문으로 향했죠. 아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날쌘 고양이처럼 몸을 낮춰 셔터 밑으로 순식간에 기어 들어왔습니다. 문 앞 나무 선반에는 마침 갓 구워낸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팔리는 대파빵과 소시지빵이 식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 비닐에 쌓인 대파빵 하나를 잽싸게 집어 들더니 다시 셔터 밑으로 빠져나가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뒤에 서서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그 아이였구나. 저렇게 얌전하고 착해 보이는 아이가 도둑이었다니. 범인을 알고 난 뒤 며칠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물론 화도 났습니다. 동네 장사로 빵 하나 팔아봐야 얼마 남지도 않는데 이웃들의 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가게에서 땀 흘려 번 돈을 도둑 맞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보다는 깊은 의구심과 왠지 모를 짠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비행 청소년들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눈망울은 맑았습니다. 도대체 왜 훔치는 걸까? 어른들이 시킨 걸까? 아니면 정말 사정이 있는 걸까? 저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이 잘하는 걸 지켜봐. 온 할머니로서 나쁜 버릇을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후 같은 시각에 아이는 어김없이 느티나무 아래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아이는 여전히 발끝으로 땅을 비비며 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짓 모른 척 계산대 뒤에서 손님의 빵을 포장하며 곁눈질로 아이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가방끈을 꽉 쥐고 몇 번이나 가려다 멈추기를 반복하더군요. 제가 등을 돌려 빵을 담는 순간 아이는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빵에 손을 대기도 전에 제가 불러 세웠습니다. 아가야, 오늘은 몇 개나 가져가려고. 아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책가방이 흘러내려 거의 떨어질 뻔했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망쳐야 할지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고 계산대에서 나와 천천히 아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와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지만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제 다 봤단다. 많이 배가 고프니. 그러자 아이의 큰 눈망울에 금세 공포와 눈물이 그득 차올랐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을 보니 준비했던 꾸중은 쏙 들어가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게 뒤편에 있는 제가 밥도 먹고 쉬기도 하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가 할머니 말 잘 들어라. 사람은 손버릇이 깨끗해야 해. 아무리 갖고 싶은 게 있어도 훔치면 안 되는 거야. 배가 고프면 달라고 말하면 돼. 대부분의 사람은 도와줄 거야. 하지만 도둑질은 나쁜 거고 법을 어기는 거야. 알겠니?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이름이 뭐니, 집은 어디고, 왜 빵을 훔친 거야? 한참의 침묵 끝에 아이는 목구멍에서 쥐어짜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바, 엄마가 없어요. 가슴이 쿵 내려 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도둑질을 하면 안 돼. 정말 힘들면 할머니한테 말해.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어? 배고프면 매일 빵을 줄게. 하지만 훔치는 건 안 돼. 할머니랑 약속할 수 있지? 엄하게 타이르면서도 달래주면 고개를 끄덕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렁그렁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지더니 아무 말 없이 바람처럼 가게를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진열대에서 달콤한 소보로 빵 하나를 집어들고 뒤따라 나갔지만 아이는 이미 골목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단호하고도 자존심 강한 반응에 저는 더욱 혼란스럽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마감을 하는데 또 빵이 하나 비었습니다. 빈 빵 진열대 앞에 서서 장부를 들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단순히 경고하거나 적선하듯 빵을 주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작은 등 뒤에 제가 모르는 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엔 몰래 아이의 뒤를 밟아보기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빵을 훔쳐 어디로 가져가는지 꼭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같은 학교 시간. 그 작은 그림자가 또다시 건너편 느티나무 아래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빵을 가져가자마자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맡긴 뒤 뒤따라 나섰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이를 쫓았습니다. 제 몸집만 한 책가방을 맨 깡마른 아이는 해질녘 노을 속에서 둥지로 돌아가는 어린 새처럼 종종 걸음으로 골목을 누볐습니다. 향 냄새가 진동하는 오래된 시장, 골목을 지나고 떨이 장사로 시끌벅적한 저녁 시장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평소에는 갈 일도 없는 점점 더 외진 길로 접어들더군요. 이 길은 둑방길로 이어지는데 그곳은 이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길은 잘 닦인 아스팔트에서 울퉁불퉁한 흙길로 바뀌었고 양옆의 집들도 번듯한 양옥집에서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들로 변해갔습니다. 공기 중에는 개천 특유의 비릿하고 축축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길끝에는 높은 시멘트 제방이 있었는데 지은 가명 이는 익숙한 듯 제방 옆 눈에 잘 띄지 않는 개구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으스스했거든요. 제방 아래는 잡초가 무성한 하천 부지였고 버려진 쓰레기와 가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들가의 몇 마리가 낯선 저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황량한 하천 부지 한가운데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아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판잣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녹슨 양철판과 주워온 합판을 얼기설기 엮어 만든 움막에 가까웠으니까요. 지붕 위에는 바람에 날아갈까봐 커다란 돌덩이와 폐타이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 비탈 뒤에 숨어 지은이가 문도 없는 그 움막으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순간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겉보기에 평화롭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 가장자리 끝에 이런 삶이 존재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마저 위협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매일 학교가 끝나고 돌아가는 곳이 비바람조차 막기 힘든 이런 곳이라니요. 빵을 훔친 게 자기 혼자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을까요? 더 가슴 아픈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조심스럽게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판잣집 옆 무릎까지 오는 잡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벽은 나무 판자와 철판을 대충 덧대어 만든 탓에 틈새가 있었고 그 사이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좁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은 울퉁불퉁한 흙바닥이었습니다. 구석엔 종이박스와 플라스틱통 몇 개가 전부였죠. 선풍기도 책상도 없었습니다. 벽돌로 괴어놓은 낡은 나무 침상 위에 솜이 다 죽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17, 18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샛노랗게 떴고 눈은 퀭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소녀의 왼쪽 다리는 두꺼운 거즈로 칭칭 감겨 있었는데 이 거즈 위로 말라붙은 피고름이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퉁퉁 부어오른 상태였죠. 제 가게에서 빵을 훔친 아이 지은이는 침대 맡에 앉아 책 가방에서 아직 온기가 남은 소시지 빵을 꺼냈습니다. 자기가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빵을 잘게 찢어 플라스틱 그릇에 담더니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 죽처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다 찌그러진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누워있는 언니의 입가에 한 입씩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얼른 좀 먹어봐. 이번엔 소시지 들었다.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말투엔 온갖 애교와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혜라고 불린 언니는 힘겹게 눈을 뜨고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그만 가. 너 그러다 잡히면 어떡해. 언니 나 안 무서워. 지은이는 숟가락을 들이밀며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빵집 할머니가 그랬어.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하라고. 다음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빵 사올게. 안 훔치고 진짜로. 지혜는 한 입을 받아 먹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동생의 손만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명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입이 심심해서 순간의 욕심으로 빵을 훔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훔친 건 빵이 아니라 목숨이었습니다. 며칠 전 가게에서 정의로운 척하며 아이를 훈계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덕과 원칙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굶주린 아이에게 도덕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잔인한 일입니까? 저는 차마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가운 양철 벽에 기대어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을 도와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야겠다. 당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지은이가 놀라고 난처해 할까 봐서요. 저는 뒤돌아 집으로 뛰었습니다. 달리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아 찬 바람에 얼굴이 얼얼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자마자 셔터를 내리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늘은 일찍 문 닫자고 말했습니다.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아들 오면 주려고 아껴뒀던 토종닭 한 마리를 꺼내고 찬장 깊숙이 넣어둔 최상급 말린 표고버섯과 대추를 한 움큼 집어 들었습니다. 수십 년 쓴 큰 솥에 다 쏟아붓고 불을 제일 세게 올렸습니다. 달기 고아지는 동안 가게 진열대에서 환자들이 먹기 좋은 부드러운 우유, 식빵과 밤빵을 골라 봉투에 가득 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깔렸을 때 진한 닭백숙 냄새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저는 닭백숙을 커다란 보온통에 담고 흰 쌀죽도 따로 챙겨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다시 그 판잣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하천 부지는 낮보다 더 황량했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며 핸드폰 불빛 하나에 의지해 그 외로운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의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할머니야. 문이 틈만큼 열리고 저를 본 지은이는 사색이 되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제가 혼내러 온 줄 알았던 거죠. 저는 발로 문을 버티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온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가 할머니 혼내러 온 거 아니야. 언니 몸보신 좀 시키라고 닭백숙 끓여왔어. 지은이는 멍하니 저와 제 손에 들린 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경계와 고집으로 뭉쳐있던 그 큰 눈망울에 서서히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나무 상자로 된 탁자 위에 백숙과 빵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지혜가 맛있는 냄새를 맡고 일어나려 애를 썼습니다. 이 언니 누워있어. 지은이가 달려가 언니를 부축했습니다. 저의 따뜻한 설득에 지은이는 마침내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지난 1년 동안 자매가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고 친척도 없이 자매 둘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갓 성인이 된 언니 지혜가 동생을 먹여 살리겠다고 학업을 포기하고 공사판에서 험한 일을 하다가 반년 전 떨어진 철근에 다리를 심하게 다쳤답니다. 돈이 없어 제때 치료하지 못해 상처가 덧나고 결국 폐혈증 직전까지 가서 자리에 눕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이 남긴 약간의 저축과 보상금도 다 바닥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지은이는 고물 수집과 제 가게에서 훔친 빵으로 간신히 두 사람의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숨이 넘어가도록 울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훔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언니가 굶어 죽을까봐 무서워서 아이의 울음소리에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할머니가 있잖아. 이제 다시는 굶지 않게 해줄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백숙 한 그릇으로 오늘 밤은 넘기겠지만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니까요. 아이들이 살 길을 찾아줘야 했습니다. 특히 언니의 다리 상처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건 예사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더 늦으면 다리를 잃을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가게 문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쉽니다.
라는 메모를 붙였습니다. 외출복을 입고 지갑과 핸드폰을 챙겨 곧장 읍내 보건소 근처로 갔습니다. 은퇴하신 김 원장님은 제 오랜 단골이자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진료를 안 보지만 급한 환자는 도와주시곤 했지요. 김 원장 나 좀 도와줘요. 다리를 심하게 다친 아이가 있어. 감염된 것 같은데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 김 원장님과 택시를 타고 둑방길로 달렸습니다. 지은이는 의사를 보자. 돈이 없다며 당황했지만 저는 돈 걱정은 마라, 사람 목숨이 먼저지 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상처를 본 김 원장님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단순 염증이 아니에요. 골수염까지 온 것 같은데 하루 이틀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어요. 저는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만만치 않다는 말에 저는 주저없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지만 사람 살리는 데 쓰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병원 복도 의자에 앉은 지은이는 제가 챙겨준 빵을 손에 쥐고도 먹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린 남이잖아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남이지. 하지만 착한 마음은 아는 사람한테만 베푸는 게 아니란다. 할머니 나이쯤 되면 알게 돼. 사람은 다 서로 기대고 사는 거야. 네 언니를 모른 척 했다면 난 2다리 뻗고 못 잤을 거다.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일이니 부담 갖지 마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보답 같은 건 필요 없다. 대신 나중에 네가 커서 누군가 힘들고 외로워하는 걸 보게 되면 그때 누군가 너를 잡아줬던 걸 기억하고 너도 그 사람 손을 잡아주렴. 그거면 된다.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꼭 기억할게요. 꼭 그럴게요. 그리고 지은아, 앞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도둑질은 안 된다. 네가 어제 할머니한테 말했으면 언니를 더 빨리 병원에 데려왔을 거 아니니. 훔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내 마음만 망가뜨릴 뿐이지. 약속해라, 다신 안 그러겠다고. 네, 약속해요. 저는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냥 돈을 주는 대신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가게 보려니 힘에 부치는데 네가 학교 끝나고 와서 좀 도와주렴. 청소도 하고 빵 포장도 하고. 하루 일당으로 10,000원씩 줄게. 그리고 저녁으로 먹을 빵도 2개씩 가져가고. 어떠니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지은이의 생활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훔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일해서 빵과 돈을 벌었죠. 언니 지혜도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제 닭백숙 덕분인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지혜가 퇴원할 무렵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우리 마을을 덮친 겁니다. 밤새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비바람 소리에 저는 잠을 눌 수 없었습니다. 문득 둑방 밑 판잣집이 생각났습니다. 그 허술한 집이 이 태풍을 견딜 리가 없어. 지은이는 가게에서 자고 있었지만 그 집엔 자매의 전 재산과 부모님 사진 같은 소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오토바이를 몰고 나갔습니다. 지은이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판잣집은 이미 불어난 물살과 강풍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맑게 갠 하늘 아래 폐허가 된 집터에서 지은이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긴 마지막 장소마저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집은 다시 지으면 된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희망은 있는 거야. 저는 동네방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공소 초혜 씨 아저씨, 시장통 박 아주머니, 그리고 이장님까지. 자매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웃들은 발벗고 나섰습니다. 미자 할머니 걱정 마시오. 집 짓는 건 내가 선수니까. 이불이랑 옷까지는 내가 챙길게. 평소 깍쟁이 같던 생성하게 아저씨도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내놓았습니다. 이장님의 주선으로 마을 회관 뒤편에 비어있던 낡은 단독주택을 임시거처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모여 지붕을 고치고 도배를 새로 하고 가구를 채워 넣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지은이는 못을 나르고 물을 나르며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지은이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도둑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딸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퇴원하던 날 자매는 새 보금자리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활짝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로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지은이는 제 빵집에 든든한 조수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 빵 굽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빵 반죽에 럼주를 조금 넣고 호두를 불려서 넣으면 향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린아이의 생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제 30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지은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고 도서관에서 제빵 책을 빌려와 밤새 공부했습니다. 지은이가 개발한 럼주 호두빵은 우리 가게의 명물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한 식품회사 관계자가 우리 빵을 맛보고 감탄하며 지은이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전문적인 제빵 교육을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었죠. 인생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지은이는 언니와 저를 두고 떠나기를 주저했지만 우리는 아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거라. 네 재능을 여기서 섞이지 마. 지은이는 서울로 떠났고 그곳에서 피나는 노력 끝에 대학 조리과를 졸업하고 유명한 제빵사가 되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작년 봄 지은이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읍내 번화게 자신의 이름을 건 지은이네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멋진 셰프복을 입은 지은이는 쟁반에 갓 구운 빵을 담아 가장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케이크가 아닌 소박한 대파 빵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그 대파 빵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손님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빵은 할머니께 배운 대파빵이었습니다. 그 빵은 저와 제 언니를 살린 생명의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8시 이후 남은 빵은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할인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빵 한 조각이 누군가에게는 빵 이상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아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때 제가 건넨 것은 단순한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선한 마음의 씨앗이었나 봅니다. 그 씨앗을 받은 아이는 평생을 정성껏 가꿔 꽃을 피웠고,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다시 세상에 나누고 있습니다. 미자 할머니와 지은이의 10년 넘는 인연 어떠셨나요? 작은 대파 빵 하나가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고 훗날 더 큰 사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자 할머니가 아이를 혼내기보다 먼저 배고픔을 달래준 그 지혜에 대해, 그리고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지은이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대파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